유년 시절 추리물을 좋아하던 아이가 커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주로 마약 사건, 성범죄 등 형사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김범한 변호사. 변호사 생활 7년 차입니다. 최근 연예인 대마초 사건,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형사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이런 사건들을 변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법원과 검찰청, 중앙지방법원 등 사법기관이 밀집돼 있는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 YK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제가 만나려고 하는 변호사는 김범한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체구, 착한 듯 보이지만 눈매가 날카롭습니다. 50대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대한변협 의료 전문 변호사, 현재 YK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금 마약 사범 변호를 전문으로 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들었는데 예.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개업하기 전에는 이제 의료 전문 로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전문 로펌에 있으면서 병원 관련된 사건을 많이 했는데 그때 사건하면서 병원에서 프로포폴 도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사건을 처음 맡으면서 마약 사건을 접했는데 마약 사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형사 사건 중에서도 그러니까 일반 살인이나 뭐 강간 이런 뭐 사기, 뭐 보이스피싱 범죄와 달리 마약 사건은 잘 피해자가 없잖아요. 피해자가 내가 마약을 한들 저는 보이는 게 탑이나 지금 기주봉치 연예인들 마약을 보지 말잖아요. 탑이 마약을 해서 누가 손해 보거나 피해를 본 사람 있나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맞아요. 맞는 말. 정확한 말씀인데 본인의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잘 통제된 상황에서 적절하게 그 스트레스 해소만 해서 흡연하고 자기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제가 보기엔 그게 대표적인 얘기가 연예인 기주봉 씨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과연 처벌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게 첫째 생각이고요. 근데 여기서 반론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사회적 영향력 있는 공인들이 마약을 하는 게 알려지고 할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나 뭐 학생들한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마약을 하면 안 된다는 국민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게 하나의 목적이잖아요. 보세요. 탑이랑 기주봉 씨가 아까 PD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자기 자신이 피해자라고. 대마를 해서 망친 게 아니라 대마를 했을 뿐인데 나라에서 그걸 형벌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언론 보도되면서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사실 이미지 손상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망가진 거거든요. 의외의 발언입니다. 연예인 대마초 광풍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뜨거운 지탄을 받은 연예인들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법적인 해석은 다릅니다. 그리고 탑과 기주봉 씨가 가장 최근 보도를 장식했는데 이들에 대한 김범한 변호사의 해석도 역시 기존의 생각과는 사뭇 다릅니다. 탑 같은 경우는 추징금이 12,000원인가 나온 것 같은데 한 번 피는데 사실상 한 3,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4번 피면 12,000원. 전국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값싸게 마약을 할 수 있는. 해보셨어요? 지금 하신 게 되게 그러니까 커멘트가 되게 인상적인데 이제 마약이라는 게 사실 개인을 내가 뭐 자살 시도를 했다가 맞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나면 그걸 처벌은 하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국가에서 마약이라고 하니까 마약인 거예요. 그게 원래 그 마약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이거 마약으로 지정해 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게 마약이 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생활을 정신 생활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맞죠. 예. 물론 이제 극단적인 마약 중독자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은 한두 번 친구랑 같이 폈고 친구가 권해서 한 번 폈는데 수사를 받을 때 얘기하거든요. 수사기관에서 너랑 같이 피네 뭐 한 5명 얘기해. 그럼 그 중에 한 명 잡혀가요. 그럼 자기 진짜 호기심에 한 번 폈는데 아무런 삶에 영향도 없고 더 필 생각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분들까지 굳이 잡아다가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을지 약간. 그러면 법정 가면 어떻게 다투세요? 지금같이 어떤 논리로 다투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판례도 있는데요. 소변 검사는 일주일 안에 핀 게 나와요. 소변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그건 이제 사실상 상습 표면자라고 봅니다. 모발 검사는 한 8개월에서 10개월까지 나와요. 근데 6개월이 지나면 법원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실상 그 모발 검사의 증거 능력을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서 그 유죄 판결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굳이 한 10개월 전, 1년 전에 대마초 한 번 펴고 1년 동안 안 폈던 사람을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약간 철학적인 사고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탑 같은 경우 예. 그 처벌이 약한 거 아니에요? 대마초 초범이 집행유예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오히려 약간 그 당연한 결과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결과. 탑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또 공인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인 같은 경우는 권유를 받았다고 했는데 권유하는 것, 뭐 권유 받는 것 자체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권유 받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권유하는 것, 권유 받는 것 다 죄가 아니고요. 근데 권유가 좀 구체적으로 특정 뭐 사이트라든가 뭐 연락처를 알려줘서 여기서 구해서 펴봐라 이 정도까지 이르면은 뭐 공범 내지는 말선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그냥 야, 대화 한번 해봐 뭐 이 정도 구두로 권유한 정도는 일단 형사에서 처벌 가지고 주면서 해봐 이거는. 주면은 준 거 자체도 이제 소지죄가 되고요. 주는 것도 죄가 되고요. 예. 형사 사건은 민사와 달리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의뢰인이 실제로 교도소에서 형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실 여부를 챙겨야 합니다. 재판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판은 어떤 건지. 5시 반 사건 형사 사건이고요. 그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입니다. 저희한테 유리한 증인을 신청했는데 증인이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 증인이 안 나오면 뭐 전략적으로 좀 방향을 지금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희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증인 신문 여부랑 뭐 재판부의 뭐 여러 가지 좀 재판 과정을 보면서 좀 피해자랑 합의해서 법무라는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끝나고 밥 먹고 바로 넘어가겠네요? 예. 자주 드나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지만 오늘은 유난히 신경이 쓰입니다. 재판이 잘 진행됐을까? 김 변호사의 당당한 걸음걸이에 답이 있을까요? 네. 재판 잘 끝나셨어요? 예, 재판은 잘 끝났고요. 저희 쪽 증인은 안 나왔는데 다행히 피해자 쪽 변호사님이 피해자도 원만히 합의를 원한다고 해서 재판은 1심보다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 분위기는 어땠는지. 재판 분위기는 이제 좀 판사님도 약간 피고인의 처지를 좀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좀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 주시고 해서 결과는 좀 봐야겠네요. 예. 형사 전문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어릴 때부터 좀 추리소설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거의 저도 그런데. 덕후라고 할 정도로 추리소설 매니아였는데 항상 추리소설 보면은 어떤 뭐 대부분 살인이잖아요. 뭐 강력범죄가 있고 소설 안에서는 그 사람이 왜 죄를 졌으며 그렇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뭐 가정 환경이 다 나오잖아요. 뭐 범죄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게 뭐 경찰이나 법조인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법조인 쪽으로 꿈을 갖게 됐고 저도 형사 사건 쪽으로 사건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검사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왜 죄를 졌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오히려 좀 그거를 악으로 지정하고 오로지 처벌하기 위해 좀 맹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변호사들은 살인을 한 경우에도 왜 살인을 했고 그 심경이 어떤지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에서 최소한 그 사람 입장에서 한 번쯤은 또 생각하고 그 생각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직업이 변호사라서. 제 눈에는 아기 때의 모습이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추리소설을 무척이나 좋아하던 소년이 추리소설의 피의자를 변호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사건을 저지른 사람의 심리적 성향과 사건 배경에 더 관심을 가졌을까요? 최근에 시작한 아프리카 TV 방송은 김봉원 변호사의 영역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방송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희가 2017년 1월 4일인가요? 매주 수요일에 하는데요. 7월 달부터는 저녁 7시에 하고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주제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또 전문적으로 하는 형사사건, 뭐 예를 들어 마약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성범죄, 뭐 보이스피싱 이런 사건에 대한 주제도 하고
이번 주제는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서 정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못받쳐 잠재적 의뢰인과의 뉴미디어를 통한 허심탄회한 대화. 오늘 주제는 이제 뭐죠? 주제는? 오늘 주제는 예, 대마초와 관련해서 이를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합법화를 하는 것이 예, 맞습니다. 제가 대마초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죠. 기본적으로 다 오늘의 주제는 대마초 합법화. 규정을 하고 있고 예. 이를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하면 그 이상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저 최근에 그 연예인 문제되고 있는 연예인들의 그 마약 관련해서 다 대마초죠. 거의 다. 대마를 비롯한 마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도박이라든가 마약. 바닥키는 그게 합법화하자는 게 뭐 아무나 이제 대마를 피워도 된다가 아니라 그렇진 아니죠. 이제 예. 어떤 의료용 목적이나 이제 어떤 특수한 분야에 맞습니다. 있어서는 이제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어느 정도 허용하자. 대마 합법화면 이미 잡혀 들어간 사람을 바로 석방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죄가 이제 폐지돼 비범죄가 되면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은규 변호사와 함께 합법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오늘 방송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네이버 카페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다뤄드릴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프리카 방송 1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방송 어떠신 것 같아요? 오늘 의외로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 TV는 왜 하게 되신 거예요? 영수증까지 접하면 제가 9년 차인데 변호사 생활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되게 편향적이고 사건이 오면은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한쪽 편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원해서 하는 것도 변호사 아니고. 역할이 원래 그런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뭐 가치관을 말할 수도 없고 아프리카 TV 하면서 좀 불특정 다수 상대로 특정한 법률적인 주제대로 얘기하면서 저도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내 생각은 이렇고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하면은 의외로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도 많이 배우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해주면 그런 부분이 되게 약간 제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형사사건 전문이라 그런지 사무실보다 외부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아침부터 어디 가시는 건지 구치소에 구속 피고인이 있어서요. 접견하고 재판 준비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특수강간 사건인데요. 좀 어려운 사건이에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직도 고민이에요. 아직 재판이 진행된 건 아닌가요? 한 번 진행됐고요. 다음 재판 때 뭔가 좀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피해자랑 합의를 할지 아니면 계속 무죄를 다툴지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입장을 정리하게 됐어요. 취재팀은 교도소를 같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입구에서 내렸습니다. 안양교도소, 의뢰인은 현재 자유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다급합니다. 접견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다음 재판기일의 진행 상황에 대해 좀 논의를 했는데 좀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 의견차가 있어서요. 좀 서로 얘기하느라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증인을 저희가 이제 증인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증인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불리한 증인도 있고 유리한 증인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한테 불리한 증인도 불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뢰인과 견해 차이가 있어서요. 근데 어쨌든 좀 불러서 얘기를 직접 법정에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법정에서 증인 신청하는 쪽으로 좀 설득하고 다음에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재판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예상 힘들 것 같아요. 뭐라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 형사건이나 지금 말씀하신 이런 예. 뭐 강간이나 예. 밑바닥을 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든 그 어떤 환경에 자라났든 그 밑바닥은 똑같더라고요. 전과가 있는 부분이든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분이든 뭐 강력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든 저 약간 그래도 이제 그런 편견이 없어요. 뭐 매일 만나는 게 전과자 또는 전과 대주 분들만 만나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그 편견이 전혀 없어요. 그냥 사람이 다 똑같구나. 그 변호를 하실 네. 때 야 이런 사람까지 변호를 해야 되나 그런 느낌 가진 적도 있으시죠? 그럼요. 그런 적 많죠. 초등학생을 강간하고 이런 사람 그걸 뭐 어떻게 제가 설명합니까? 합리화를 시키고 그 사람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어떤 걸로도 변명이 안 되죠. 야, 내가 이런 사건에 변호해야 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그럴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한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 나도 하나의 지렛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죄와 인간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구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형사처벌의 목적이 범죄를 없애는 거지 범죄자를 없애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살인도 15년 있으면 나와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인천 초등학교 살인 사건도 걔 30몇 살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없애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재판이 공정하고 변호사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진짜 변호사가 아무리 진짜 파렴치한 범이라도 진짜 열심히 해서 범죄자가 느끼기에도 이 정도 했으면 나도 내가 할 말 다 하고 죄값을 치르는 거라고 느껴야 그 사람이 죄값을 치르고 범죄자는 다시 나오지만 그 사람이 또 죄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범죄가 없어지는 거지. 제 보기에는 그냥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마치 범죄가 아닌 범죄자를 없애려고 하면은 다 사형시켜야죠.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죄값을 치르고 또다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죄와 범죄는, 그러니까 범죄자와 범죄는 확실하게 구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기자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아니, 이렇게 다들 욕하고 비난하는 중범죄자들만 골라서, 그래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편만 변호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니, 그럼 변호사가 그런 사람들 변호하지, 누구를 변호하냐고.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 같이 비난하고 댓글에 욕다는 거는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마음도 편하고 속도 시원하고 보람도 있고. 오히려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악인이라고 낙인을 찍히고 중범죄자로 비난받는 사람들을 변호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사실 더 변호사로서의 더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범인인 게 살인이라고 네, 했을 때 맞습니다. 그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게 거의 네. 거의 확실해요. 네. 그래도 뭐 돈이 많든지 해서 변호를 선임하든지 아니면 뭐 국가에서 선임하든지 국선으로 자, 범인인 걸 아는데 변호를 해야 되는 그거는 법리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실제로 제가 그 사무실을 개업하고 처음으로 했던 사건이 살인 사건이었어요. 네. 그때는 뭐 농약 살인 사건이었는데 언론에서 나왔던. 당시 김 변호사는 동네 주민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60대 피의자를 변호했었습니다. 당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건. 그러나 김 변호사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법원까지 확정됐어요. 유죄 판결이. 근데 사실 저는 지금도 약간 진짜 그분이 범인일까라는 의구심이 약간 들어요. 모두가 범인이라 하더라도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정말 범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의뢰인이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일단 가능성을 열고 사건을 진행하고요. 질문 주신 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누가 봐도 범인이고 변호사인 내가 봐도 범인인데 본인이 범인이라고 자백을 했어.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범죄자가 정말 이제 안면 몰수하고 뻔뻔해지는 것도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은 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그 뻔뻔해진 이유를 일단 좀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뻔뻔해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려고 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뻔뻔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공권력 안에 들어와서 수사를 받고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으면 그 자체로 사회적인 약자가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이 뭔가 불공정하다라고 느끼면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변호사의 역할이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그 범죄자를 경하게 처벌하거나 아니면은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피고인이든 의뢰인이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있고 그래 나는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했고 내가 잘못을 해서 이 죄값을 내가 치르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변호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금 부인이 검사시라고 들었는데 둘이 완전히 대칭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일에 같은 건을 가지고 부인도 잘하시고 부인도 또 김 변호사님 잘하시려고 할 텐데 어떤 같은 건을 가지고 만일에 그 법정에서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생각을 뭐 안 해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니까 뭐 예를 들어 국민 참여 재판 같은 데서 서로 만나서 붙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고 또 괜히 뭐 쓸데없는 승부욕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좀 하긴 하는데 붙고 나서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이혼을 사연은 충분히 지금도 많은데 참고 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근데 뭐 글쎄요.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가능해요? 아니면 원래 못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거는.
네, 가능하고요. 근데 와이프는 집에서만 봐야죠. 밖에까지. 김 변호사는 현재 부인이 검사로 법조인 부부입니다. 그리고 연년생 아들이 둘 있습니다. 법조인 부부라 무척이나 바쁘게 생활하고 있지만 아들에 대한 정성은 지극합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 아들을 돌보는 것은 검사인 부인보다는 자유 직업인 변호사를 하는 김 변호사의 몫입니다. 천천히 해, 머리 안 부딪히게. 머리 아픈 형사사건 변호사란 직업을 놓고 자연인 아버지로 돌아온 김봉환 변호사. 오, 리아. 넘어올 수 있어, 너? 이렇게 넘어올 수 있어? 오늘은 오로지 아들만을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뭔지도 모르는 아들도 이런 아버지가 너무 좋습니다. 놀러 나오니까 좋아? 좋아? 아빠랑 나오니까 좋아요? 우와. 같이 놀아주는 아버지, 뛰어놀 때 옆에 있어주는 아버지가 좋습니다. 얼마 만에 나오시는 거예요? 3주 된 것 같아요. 원래 자주 나왔는데 그 주말에 뭐 바쁘고 해서 못 나온 것 같아요. 안 싸우나요? 엄청 싸워요. 근데 싸우고 나서 돌아서면 또 웃으면서 놀아요, 애들은. 싸우는 게 당연한 거죠. 저도 연년생이거든요. 밑에 남동생이 연년생인데 저도 많이 싸워갖고 싸우는 거 당연한 것 같아요. 훈육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거의 훈육 안 해요. 훈육은 그럼 어머니가 예, 보통 애들 엄마가 해요. 아이도 뛰고 PD도 같이 뜁니다. 어떻게 괜찮아. 살살 붙여, 살살. 조심히, 알았지? 자식에 대한 따뜻한 감정이나 의뢰인에 대한 느낌이 비슷할까요? 이상적인 의뢰인하고 변호사의 관계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변호사님들이 잘 못하시는 게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걸 잘 못해요. 근데 그분들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데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자기 변호사한테 얘기해야지. 그래서 얘기를 최대한 많이 들어주면은 사실 사람이 말을 하면서 많이 풀리거든요. 억울한 심정 같은 게. 근데 똑같아요. 의뢰인들도 다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나서 이제 그때 또 제 법률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법적인 지식을 잘 좀 조합해서 의뢰인을 먼저 설득을 해야죠. 예, 그래서 사건을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법 불신이 제일 요즘에 이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다음에 뭐 법원의 판결에 공감하지 못하고 법원이나 검찰이 뭐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 문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우선적으로 소통해야 될 거는 그 사건 당사자인 것 같아요. 그 피고인, 그 사람들과 법원 검찰이 직접 뭐 소통하거나 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당신도 이 법 테두리 내에서 공정한 절차를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소통을 못하면은 과연 그게 일반 그 사건을 직접 모르는 대중들을 어떻게 공감시킬 수 있겠어요? 의뢰인도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잘 안 하죠. 마음 완전 털어놓고 이야기는 변호사한테. 그게 능력인 것 같아요. 완전히 털어놓게 하는 게 변호사의 능력인 것 같아요. 재판 가거나 조사 참여 가서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내놓은 증거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불리한 증거는 안 내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든 그 불리한 증거를 먼저 아는 게 알고 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뢰인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계속 늘어놓는데, 처음에 얘기하면서 뭐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내용까지 다 털어놓게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게 또 변호사의 능력이죠. 네. 제 의뢰인한테 누구나 그 사람 손가락질해도 그 의뢰인한테 그분이 범죄자를 할지라도 그분한테 좀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또 그게 또 진짜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하고요.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김범환 변호사는 말합니다. 가장으로서 바쁜 아내를 위해 가정을 돌보는 자상한 남편이지만 만일 법정에서 검사인 아내를 만든다면
이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과연 아내도 그렇게 말할까요? 그가 마약 사건을 맡아 변호를 하는 이유는 습관적 마약을 근절하고 마약 사범들이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제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약 사범이 사라지고 김봉환 변호사의 일이 없어지는 그런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